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와 행크 모블리의 가장 훌륭한 앨범이라고 칭송받는 소울 스테이션이라는 앨범, 1960년 발표됐다면서요. 2월 7일 날 녹음해서 같은 60년에 발표된 앨범인데요. 우선 같이 한 사람들이, 행크 모블리가 여타의 다른 앨범에서는 테너 색스폰을 자기가 하고 다른 관악기가 한 명, 뭐 트럼펫이라든지 다른 색스폰이랑 같이 이렇게 퀸텟 구성으로 많이 하는데 이 앨범은 관악기는 자기 한 명, 쿼텟인데 당연히 행크 모블리가 테너 색스폰을 불고요. 윈튼 켈리 피아노, 폴 챔버스 베이스, 그리고 아트 블레키가 드럼으로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해줘서 이 네 명이 쿼텟 구성으로 낸 앨범인데 30년생이니까 지금 앞선 세대예요. 재즈 뮤지션 그렇죠. 뭐 마일스 데이비스가 26년생, 존 콜트레인이 27년생, 그들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예. 그러니까 하드밥 위주로 하드밥 시대 50년대 중반부터 한 60년대 중반까지가 전성기였던 뮤지션이죠. 아주 이 코피든 네. 유망주 중에 유망주. 예. 뭐 블루노트에서만 30개 넘는 리더작을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말년이 좀 안 좋았다고 하고 하드밥 위에 다른 음악으로 음악이 이제 흐름이 트렌드도 변해가고 재즈도 이렇게 음악들이 변해가는데 거기에 올라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쩌면 그냥 멈춰버린 아티스트. 그래서 조금 측은한 면이 개인적으로도 드는 아티스트인데 어쨌든 이 행크 모블리라는 뮤지션의 가장 좋은 시절 60년 정도면은 50년대 중반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좋았던 시절의 앨범인데요. 그 이 앨범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CD에 있는 라이너 노트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음반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평론가 밥 브루멘탈이라는 평론가가 한 말이 있는데 행크 모블리에게 있어서 색소폰 콜로서스고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 말인즉슨 이 앨범이 행크 모블리에게 있어서 이 소울 스테이션이라는 앨범은 소니 롤린스에게는 색소폰 콜로서스고 존 콜트레인에게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스 같은 가장 훌륭한 앨범이라 상징적인 앨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놨는데 또 다른 이제 리뷰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올뮤직닷컴의 리뷰를 읽는데 모던 재즈 시대에 가장 저평가된 뮤지션의 멋진 앨범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평가됐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재즈판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전에 없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거나 트렌드를 이끄는 어떤 선도하는 느낌이나 뭐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임팩트 이런 게 있는 사람만을 기억하게 되는데 올뮤직닷컴의 이 리뷰에서 저평가됐다는 그 부분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보게 되는데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대 중반부터 블루노트라는 최고의 레이블에서 30장이 넘는 리더작을 냈으면은 메인 중에 메인이라고요. 그리고 블루노트의 사장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이 어떤 아티스트들은 녹음을 해놓고도 발매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내는 족족 발매하고 그렇게 블루노트의 가장 어쩌면은 중심에 있던 색소포니스트인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왜 1등들만 기억을 하잖아요. 마일스 데이비스니, 존 콜트레인이, 소니 롤린스라니 뭔가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나 어떤 혁신을 했던 사람들만을 평론가들은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위에다 놓잖아요. 영화 감독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새로운 시도나 어떤 뭐 엄청난 각본, 엄청난 반전, 어떤 미학적인 뭔가를 한 감독들만 추앙받는 세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인간미 있고 자기가 가진 어떤 최고의 가치를 음악에다 쏟고 되게 평범하고 수수하고 우직하게 한 사람들은 저평가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괜히 단어 하나에 발끈하게 되는 느낌이 알겠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발끈하여서 말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근데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상업적으로 성공 못했으면 그렇게 많은 앨범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팔리고 아주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어도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하면 그냥 대중적으로 크게 이름을 넣지는 못해.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리뷰를 읽다가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음악을 듣는데 내가 직접 체험해서 듣고 좋은 건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계속 꺼내서 들으면 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행크 모블리 이 선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행크 모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930년생인데 50대 중반에 돌아가시죠. 86년에 사망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블루노트에서 30장 가까이 되는 리더작을 내고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이드맨을 해요. 존 콜트레인과 같이 앨범을 내기도 하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존 콜트레인 이후로 가입하기도 하고 존 콜트레인 대신에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60년 정도 되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기 개인 작업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63년에 제 2기 그러니까 퀸텟을 결성하기 전까지 행크 모블리나 조지 콜맨 같은 그 당시 잘 나가고 젊은 색소포니스트들을 자기 밴드에 들이려고 했는데 자기랑 맞지 않았는지 다들 이렇게 내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행크 모블리 옹이 한 8, 9개월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는 뭐 상상력이 없대나 이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팽시키니까 잘 나가고 있던 아티스트가 괜히 그래서 저평가되고 막 이런 평론가들의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근데 이분의 앨범을 블루노트 앨범 위주로 이 소울 스테이션 앨범도 블루노트에서 나온 앨범인데 위주로 들어보면은 화려하거나 혁신이 있고 막 뭔가 진보적이고 그렇진 않아도 뭐랄까 되게 수수하고 인간미 있고 약간 중도를 지킨다고 할까? 기본에 충실하고. 예. 그분 성격이 그렇지 않았을까? 음악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봤더니 소니 롤린즈보다 뭐가 부족하고 콜트레인보다 뭐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미들급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레오나드 페더라는 재즈 평론가가 그러니까 모던 재즈계의 색소폰의 미들급 챔피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비급은 이제 저 위에 헤비급은 예를 들어 뭔가 임팩트 있고 뭔가 몰아쳤던 존 콜트레인 같은 사람을 하는 거고 그 정반대의 결에 있는 스탄 게츠 같이 되게 부드럽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그런 색소포니스트가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있었다 하는 건데 이게 뭐라 그럴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어떤 그 중간급 사운드다 하는 게 이게 칭찬인지 뭔지는 애매해. 어정쩡하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확실히 캐릭터가 그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60년대 중반 이후로 후반으로 가면서는 재즈판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음악씬으로도 락이 대두되면서 재즈도 갈피를 못 잡고 막 우후죽순 막 춘추전국 시대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그런 시기에 어디로 올라타질 못해요.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 손상이 와서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한때는 노숙인까지 됐었다고 하고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그냥 이렇게 사망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 음악 말년이 안 좋았던 분인데 다시 60년에 이분의 전성기로 오면 이 앨범은 아까 말한 대로 임팩트가 좀 덜해 보인다. 이분 캐릭터가 그런 건 있지만 잘 들어보면은 누구보다 복잡하지 않게 음악을 되게 담담하고 수수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는 앨범이고 같이 함께한 피아노의 윈튼 켈리와 베이스의 폴 챔버스는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 중에 2명이고 아트 블레이키는 재즈 메신저 이 멤버였었는데 예. 행크 모블리가 재즈 메신저스에 몇 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우정으로 아트 블레이키가 사이드맨으로 가담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완전 초호합한 멤버로 쿼텟 구성으로 본인이 제일 앞에 나서고 누구 옆에 동료 없이 다른 관악계 없이 딱 자기 색소폰만으로 이 앨범을 채우는 근데 되게 인간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곡
Remember란 곡인데요. 어빙 벌린의 작곡의 스탠다드인데 이게 딱 노래가 곡이 시작하면은 뭔가 느낌이 구수해요. 뭔가 나는 달려갈 거야. 뭔가 나는 뭐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풀 거야. 아닌 그냥 되게 구수한 멜로디로 시작을 하는데 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리듬 섹션 중에 이 드러머가 얼마나 중요한 걸 느끼는 게 아트 블레이키가 너무나 산들산들 스윙감을 올려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되게 편안하고 구수한 사운드로 색소폰이 멜로디가 흘러가고 중간에 윈튼 켈리의 피아노 솔로가 나올 때쯤이면 그렇게 빠른 곡이 아닌데 되게 들썩들썩하게 되는 그런 아주 매력 있는 곡이고요. 세 곡을 골랐는데 두 번째로 고른 곡은 This I Dig of You란 곡인데 소울 스테이션 앨범이 6곡이 들었는데 2곡은 스탠다드고 4곡이 행크 모블리 작곡인데 This I Dig of You라는 곡이 행크 모블리 작곡인데 그 멜로디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들으면은 처음에 주제부를 행크 모블리가 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중간에 이 윈튼 켈리의 피아노가 한 1분 30초 솔로가 가는데 피아노한테 넘겨준 다음에 또 다시 돌려받는 이 테너 색소폰의 솔로 그리고 이 곡 중간에 이거 말미에는 또 아트 블레이키가 나야 나 하는 느낌으로 드럼 솔로까지 요 짧은 곡 내에서 아주 변화무쌍하면서도 되게 들썩들썩 아주 되게 행복감을 준달까 그런 곡이고요. 김 감독 얘기 좀 들으니까 야 오케이 그 가이드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른 곡은 6곡 중에 제 B면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곡인데 If I Should Lose You라는 곡인데 발라드인데 되게 느리게 풀지 않고 미드 템포로 가는데 역시 행복해요. 발라드인데 행복해.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막 자극적이고 임팩트 이런 거보다 나는 내 색깔대로 이렇게 좋게 기분 좋아. 그런 거 같아요. 음악을 들어보면 예. 스타일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딱 생각나는 딱 걸리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김 감독이 지금 시체말로 야마가 좀 부족하나? 근데 왠지 그게 매력이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슨 엄청난 공격력 없었죠. 근데 성실함으로 갔잖아요. 이분도 그렇지 않았나. 물론 말년은 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말년을 생각하면은 약간 감히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60년도 이 앨범은 이분의 대표 앨범이고 소울 스테이션. 예, 이분의 같이 하는 리듬 섹션 외에 이분의 악기만으로 충분히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블루노트 발표한 앨범 중에서 명반으로 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다들 좋고 블루노트 음반들이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다들 받고 있지만 이분 앨범들도 뭐 줄을 세우면 요 다음 앨범이 롤콜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는 프레디 허버드라는 또 젊은 트럼페터와 함께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 앨범도. 그 앨범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하드밥적인 좀 달려가는 느낌인데 너무너무 좋고요. 요 당시가 아마 이분의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나. 이분이 이제 이 앨범이 6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부록으로 한 2곡을 더 링크를 달고자 하는데 60년도에 이 앨범에 참여했던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떤 개인 앨범들을 하고 있었나. 우선 폴 챔버스.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튼 켈리 피아노를 친 윈튼 켈리와 함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였잖아요. 폴 챔버스가 이 60년도에 자기 개인 리더작 앨범을 하나 내는데 앨범 제목은 First Baseman. 그 중에 Mob Shoe Blues라는 곡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60년 5월에 녹음한 거예요. 이 당시 폴 챔버스가 가담하고 있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는 60년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유럽 투어를 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전설적인 유럽 연주로 존 콜트레인이 마지막으로 가담해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딱 헤어지는데 그걸 녹음하고 와서 바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행크 모블리의 소울 스테이션은 2월 달에 녹음을 하고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랑 같이 유럽 돌고 와서 5월 달에는 자기 앨범을 이 폴 챔버스가 60년이면 25이거든요. 이 폴 챔버스도 이때가 아마 최전성기였겠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앨범에서 사이드맨을 했기 때문에 이 폴 챔버스의 인맥이 느껴지는데 이 퍼스트 베이스맨 이 앨범에서는 세 명의 관악기가 사이드맨으로 같이 연주를 해주는데 색소폰과 플룻의 유세프 라티프 그리고 트럼펫의 타미 터렌타인 그리고 트럼본의 커티스 플러 이렇게 3관 구성의 섹스텟 연주인데 피아노는 역시 윈튼 켈리가 같이 쳐주고 있고요. 그냥 되게 음악이 좋아요. 폴 챔버스는 이 앨범을 녹음하고 자기 개인 앨범은 60년도에 이 정도 하고 있었구나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그 선배 아트 블레이키와 그의 재즈 메신저스는 60년도 앨범을 검색을 해보니까 더 빅 비트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 레스터 레프트 타운이라는 59년도에 재즈 메신저스의 색소포니스트가 웨인 쇼터라는 이분도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마일스 데이비스로 귀결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트 블레이키와 재즈 메신저스에서 한 3, 4년 하다가 나중에 한 63년부터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로 가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담하기 전에 웨인 쇼터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스에서 색소폰 불고 작곡하고 음악 감독까지 하는 젊은 이 웨인 쇼터의 곡인데 레스터 레프트 타운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드밥이죠. 최상의 하드밥을 그 시절 아트 블레이키가 젊은 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고요. 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재즈 메신저스를 느낄 수 있는 웨인 셔터도 이렇게 보면 그냥 흔하게 네. 들리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재즈 연주가 나죠. 뭐 이분의 작곡 실력은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하니까 블루노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분이 요즘의 젊은 뮤지션들과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정도로 전설 중에 전설이죠. 근데 이때는 굉장히 젊은 색소포니스트로 아트 블레이키가 또 그 좋은 성과안으로 딱 끌어다가 놓고 나중에는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양도하게 되는 그 젊은 웨인 쇼터. 이 레스터 레프트 타운이라는 곡도 웨인 쇼터가 작곡한 곡인데 아까 우리가 처음 소개한 행크 모블리 앨범을 녹음할 때쯤 아트 블레이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앨범을 알게 되면 그 거기에 같이 한 뮤지션들을 알고 그 뮤지션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고 쭉 거시적으로 한번 숲을 보면은 아 재즈판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재즈의 시절이었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는 50년대 60년대,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 한 중반까지가 재즈는 아주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팝의 지분을 그렇죠. 점점 뺏기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돈 많이 버는 건 락으로 바뀌었고 팝, R&B 뭐 근데 그 와중에 지키고 있던 분들 그래서 그 시절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와중에 가장 저평가됐다고 건방지게 말하는 평론가들 근데 그의 가장 좋은 앨범 소울 스테이션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행복한 재즈가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되네요. 네. 행크 모블리. 저도 김 감독 때문에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봐야 되겠어요. 김 감독이 아까 정말 이렇게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니까 다시 한번 곰씹어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복잡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근데 김 감독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착한 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착한 재즈. 네, 착한 재즈맨 행크 모블리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